아내 지민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도 낯선 향수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에 울린 진동 소리와 당황한 그녀의 눈빛뿐이었죠. 결혼 생활 12년, 두 아이, 수많은 가족 여행. 신혼 때 처음 샀던 낡은 식탁까지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쫓기듯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마치 불륜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밤새 일을 하고 돌아온 터라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수심이 끌어올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민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녀는 점점 멀어졌고 부엌에서 몰래 문자를 보내거나 속삭이며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업무 전화라며 둘러댔지만 통화 상대는 그녀의 오빠 정민이었고 통화할 때마다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걸 봤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늦은 밤 술집 결제 내역과 제 옷장에 없는 남자 옷 구매 내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우리에겐 10살 된 딸 수아와 8살 된 아들 민호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호기심 많고 활기찬 아이들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려고 발버둥 쳤죠. 일에만 매달리느라 결혼 생활이 썩어가는 줄도 몰랐던 게 제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민이 오빠 정민과 사이가 각별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정민은 늘 말이 많고 전화도 자주 했으니까요. 현장 노동자인 저는 그녀에게 세련되지 못한 남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정민은 성사되지도 않을 사업 이야기를 떠벌리고 돈을 빌려가서는 갚지도 않으면서 할부로 산 외제차를 자랑하고 다니는 위인이었습니다. 4개월 전부터 지민과 정민이 만나는 횟수가 부쩍 늘었는데 통화 기록과 증거들을 보니 다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지민의 직장 동료이자 회계사인 준석이었습니다. 깔끔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종류의 남자였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재를 사러 가서 카드를 긁었는데 한도 초과가 떴습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싹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에는 정민이 거만하게 서 있었고 지민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짐을 옮기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가구며 아이들 책까지 모조리 실어 나르고 있었죠. 저를 본 지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실패자야. 애들이랑 돈은 내가 가져갈게. 당신 같은 가난한 노가다꾼보다는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지. 정민을 쳐다보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아이들 짐 상자를 트렁크에 싣고 있었습니다. 이 무능한 놈아, 그가 조롱했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너랑 끝이야. 방해할 생각 마. 안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해 버릴 테니까. 순간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도 준석과 문자하느라 저를 본체만 채하던 지민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 집안일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저를 자랑스러워하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막장 드라마를 원해? 좋아,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척 안 할 거야. 변호사 선임했고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고 이미 계좌는 다 비웠어. 넌 이제 빈털털이야. 당장이라도 달려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가슴속에선 분노가 타올랐지만 누군가를 제대로 무너뜨리려면 무작정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이겼다고 착각하게 내버려 둬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저는 뒤로 물러나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병신아? 그만 안 찍어? 그는 차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냈습니다. 고급 승용차 트렁크에 야구 방망이라니. 어이가 없었죠.
그가 제 트럭 쪽으로 건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계속 그를 찍었고 그는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아, 쇼가 보고 싶으시다? 그래, 옛다. 그는 야구 방망이로 제 트럭 헤드라이트를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차 옆면을 찌그러뜨렸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그 모든 순간 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 그의 만족스런 미소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계속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카메라에 잘 나오게. 수리비만 수백만 원은 나오겠네. 아니, 더 나올 수도 있고. 제 무덤을 파는구만.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만해. 저 사람이 다 찍고 있잖아. 정민이 방망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더니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 녹화를 멈춘 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참, 지민아. 네가 저지른 이 난장판 수습하느라 고생 좀 해라. 더 이상 말없이 집으로 들어가 중요한 서류들, 아이들 출생신고서나 사업 관련 서류 등 나중에 필요할 만한 것들을 챙겨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지민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트럭을 몰고 정처 없이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변의 낡은 모텔에 묵었는데 퀴퀴한 담배 냄새와 후회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에 깜빡이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지민이 우리 삶을 얼마나 쉽게 파괴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하고 남은 재정을 은밀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손대려 했던 제 개인 사업 계좌들은 다행히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털어갈 수 있는 건 다 털어갔지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모든 일에 도화선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오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민은 직장 동료 준석과 바람난 것도 모자라 이혼 후 그와 살림을 차리고 재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사무실에서 지민이 드디어 무식한 남편을 버렸다며 떠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가 겁먹고 도망친 줄 알았겠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패배를 인정한 무기력한 남편인 척 연기했습니다. 앞부분이 찌그러지긴 했지만 트럭은 굴러갔기에 수아와 민호의 학교에서 멀지 않은 작은 원룸으로 조용히 이사했습니다. 지민이 전화로 자랑질을 하거나 협박할 때마다 저는 절망적인 척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능한 인간이라며 자신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 통화 내용을 틈틈이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준석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5시 반쯤 퇴근해서 고급 헬스장에 갔다가 집으로 가거나 거기서 지민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 정보만으로도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지금 외삼촌 집에 있어. 더 이상 아빠 못 만난대. 근데 나 아빠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전화기가 낚아채지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해주마.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려? 아이들을 내 얄팍한 게임의 인질로 삼아? 저는 친구 태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덩치 큰 친구인데 예전에 법적인 문제로 곤란할 때 제가 도와준 적이 있어 저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태영의 사촌형이 포크레인 기사라 지역 공사장의 중장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지민과 정민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이들을 못 보게 하고 돈을 빼돌리고 저를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언제 시작할까?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말해주었습니다. 우아하진 않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죠. 저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날 저녁, 태영과 저는 철망 뒤에 중장비들이 서 있는 한적한 공터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태영의 사촌형은 모른 척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낡았지만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불도저 한 대를 찾아냈습니다. 태형이 시동을 걸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준석을 끈질기게 감시했습니다. 지민이나 다른 무고한 사람 없이 그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렸습니다. 마침내 어느 금요일 저녁, 준석이 반짝이는 은색 세단을 몰고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다가 공사 중인 고가도로 밑 한적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태영에게 위치를 문자로 알렸습니다. 준석이 빨간불 신호에 속도를 줄였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속도를 높여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낡은 트럭이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준석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뭐야, 미쳤어? 제가 트럭에서 내리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저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장 차 빼. 그는 탈출구를 찾으려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시체처럼 차분하게 다가갔습니다. 내려 이준석. 그는 핸들을 꽉 쥐며 주저했습니다. 미쳤구만. 경찰 부를 거야. 불러. 제가 등 뒤에서 짧은 쇠파이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끝날 테니까. 그때 태영이 불도저를 몰고 준석의 차 뒤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육중한 기계음과 유압 장치 소리가 굉음을 내며 거대한 삼날이 준석의 차 트렁크를 들이받았습니다. 준석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뭐야. 맛 좀 봐라. 첫 충격에 트렁크가 찌그러지며 금속이 뒤틀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준석은 허둥지둥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렸습니다. 그는 뒤돌아 거대한 괴물 같은 기계를 보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네가 쌓아올린 모든 걸 박살낼 때 기분이 어떤지 알겠냐? 그는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1년 동안 쌓인 배신감으로 단련된 저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거나. 불도저 엔진이 다시 포효했습니다. 태영은 능숙하게 삼날로 준석의 차 옆면을 찍어 눌렀습니다.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창문이 박살나고 유리 파편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멈춰. 당신들 미쳤어. 준석이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자랑스러웠겠지? 지민이 차지하고 내 돈까지 챙기니까 이긴 것 같았냐? 그 여자가 내가 무능하고 폭력적인 남편이라고 하던? 그가 헐떡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 그냥 어쩌다 보니. 제 웃음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새끼들을 건드리고 우리 계좌를 털어가게 놔두고선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고? 저는 그를 차체에 세게 밀쳤습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했습니다. 빗나간 주먹이 제 어깨를 스쳤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쇠파이프로 그의 옆구리를 가격하자 그가 억하고 웅크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천하무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태영이 다시 불도저로 준석의 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체 프레임이 깡통처럼 구겨졌습니다. 보상할게. 준석이 더듬거렸습니다. 맹세컨대.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줄게. 돈이든 사과든 뭐든지. 제가 으르렁거리며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돈 따윈 필요 없어. 난 내가 다시는 남의 인생 짓밟을 생각 못하게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길 바랄 뿐이야. 그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기침과 함께 침을 뱉어냈습니다. 제 손에 쇠파이프가 위협적으로 그의 옆구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영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자 불도저는 다시 굉음을 내며 달려들어 세단의 남은 부분을 처참하게 찢어발겼습니다. 바퀴가 기괴하게 꺾이고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유리 조각과 고철이 도로에 나뒹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가 대꾸하기도 전에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잔해 속에서 기어 나오려 했습니다. 그의 소중한 차. 순간 저는 차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부숴버릴까 고민했지만 그가 절뚝거리며 도망가게 놔두었습니다.
공포는 부러진 뼈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태영은 불도저를 후진시켜 연기나는 고철 덩어리가 된 세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뛰어내려 저에게 눈짓을 보냈고 우리는 각자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준석은 우리 뒤 도로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의 박살난 재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민이 우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저를 도왔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불도저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녀 주변 사람들은 그게 저라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증명할 순 없겠지만요. 지민이 길길이 날뛰며 전화할 줄 알았는데 다음 날까지 조용하더군요.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 미친놈아. 그녀가 악글 썼습니다. 무사할 줄 알아? 준석 씨가 고소할 거야. 경찰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난 어젯밤 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녀는 웃었지만 공허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변호사가 널 아주 박살 내줄 거야. 넌 선을 넘었어. 저는 이를 갈며 새 아파트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손톱으로 손바닥을 찌르고 있을 그녀를 상상했습니다. 선이라. 내 아이들 학자금에 손댄 순간 네가 먼저 선을 넘은 거야. 넌 진짜 끝장이야.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진작에 버렸어야 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통쾌함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대가가 따를 겁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사가 제 아파트에 찾아와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한적한 도로에 불도저가 나타난 CCTV 영상은 있었지만 운전자는 후드티를 뒤집어 써서 얼굴이 안 보였고 제 트럭 번호판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밤새 집에 있었다고 증언했고 심지어 9시쯤 쓰레기 버리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준석이 너무 당황해서 진술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범인 식별도 못하고 태영의 사촌형이 불도저를 깨끗이 닦아놔서 지문도 없었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성립이 안 됐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이들은 지민의 새 아파트에 있었지만 저는 긴급 심리를 신청했습니다. 지민이 공동 계좌를 털어간 내역과 정민이 제 트럭을 부수는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걸 눈치챘고 불도저 사건을 확인할 순 없었지만 지민이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건 알아챘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말했을 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지민이 아이들을 인질 삼아 저를 해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저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판사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변호사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민이 저를 무능하다고 비하하고 아이들을 데려가 돈을 다 빼돌리겠다고 자랑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판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결정타는 수아 담임 선생님의 짧은 진술서였습니다. 수아가 불안해 보였고 엄마가 아빠를 못 만나게 한다고 불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저는 공동 양육권을 얻어냈습니다. 지민이 의도했던 접근 금지에 비하면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지민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지? 그녀가 주먹을 쥐며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한 짓 다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먼저 전쟁을 시작한 건 너야. 난 방어했을 뿐이고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늘어나자 저는 아이들을 갈등에서 최대한 떼어놓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공원에 데려가고 간단한 집수리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아는 저녁에 축구를 했는데 저는 연습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조립하는 걸 좋아해서 복잡한 레고 세트를 좋아했는데 함께 공룡 로봇을 조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주고 싶었지만 지민의 오만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훔쳐간 돈으로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썼습니다. 법원이 주시하고 있는데도 천하무적인 줄 알았나 봅니다. 소문에 따르면 준석은 불도저 사건 이후 거의 잠적했다고 합니다. 극도로 예민해져서 지민과 엮인 걸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지민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굴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러다 정민이 공사 현장으로 저를 급습했습니다. 제가 맞춤 주방 가구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가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왔습니다. 눈 밑에 멍을 가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어슬렁거리며 작업물을 헐뜯었습니다. 싸구려 나무네. 캐비닛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동생 인생을 망칠 거면 적어도 좀 제대로 된 걸로 하지 그래?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닫고 그를 마주 봤습니다. 여기 오면 안 될 텐데. 그가 얼굴이 닿을 듯 다가왔습니다. 내 동생을 모욕하고 무사할 줄 알았냐? 옆방에 있던 동료 철수가 걱정스러운 듯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눈짓으로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내 트럭 박살낸 게 당신이지. 제가 차분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영상 아직 가지고 있어. 그가 비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겁먹을 줄 알아? 그 영상 경찰에 넘기면 널 매장에 버릴 방법은 수두룩해. 그러시겠지. 사업은 잘 되시나? 그 폰만 잡던 전자담배 가게는 열지도 못하고 망했다며? 제가 일부러 비꼬자 그가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키는 컸지만 힘쓰는 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마른 체구였습니다. 매일 목재와 시멘트를 나르는 저에게 그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내 사업에 참견하지 마. 그가 홱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동생한테서 떨어져. 걔가 내 돈 다 가져갈 거고 넌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완성된 벽에 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지. 당신들 지금 누구랑 상대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정민은 입을 다물고 물러섰습니다. 두고 보자. 지민이 했던 말을 똑같이 내뱉었습니다. 우리한테 대든 거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그가 문이 흔들릴 정도로 쾅 닫고 나갔습니다. 철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지민 씨 오빠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허풍만 센 놈이야. 해코지 못해. 해코지 못할 놈 같진 않던데. 철수가 중얼거렸지만 더 묻진 않았습니다.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정민. 그 인간은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나타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였지만 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제 다음 수가 치명적이길 원했으니까요. 2주 뒤 법적인 공방 끝에 지민은 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하려 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받은 양육 합의서를 들이밀자 경찰관들은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데려갈 권리가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녀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가.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이들은 오늘 밤은 나랑 가야 해. 속은 부글거렸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애들이 너 안 보고 싶대. 제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문 안쪽을 보려 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나 민호겠죠. 또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했구나. 그녀는 무시하고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네가 그 영웅 놀이하면 뭐라도 된 것 같아? 다들 네가 준석 씨 차 박살낸 거 알아. 증거만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쩔래? 바로 그때 그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하느라 시선을 돌린 순간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세게 밀어젖히자 도어 체인이 끊어졌습니다. 그녀가 헉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실에는 마시다만 와인병과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퀴퀴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아랑 민호 어딨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무단 침입이야.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민호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아는 겁에 질린 창백한 얼굴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아빠랑 못 간대요. 수아가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폭력적이래요. 근데 아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짐 싸. 얘들아, 오늘 밤은 아빠랑 가는 거야. 지민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절대 못 가. 저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법원 명령 있어. 경찰 부르든가. 와서 이 꼴을 보면 누구 편을 들지 보자고. 난장판이 된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불러봐. 그녀가 주저했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지만 전화기를 들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둘러 옷과 장난감을 작은 가방에 챙기는 걸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준비가 다 되자 저는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이 복도까지 따라 나와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며칠 후 밤. 아이들이 제 아파트에서 잠든 사이 태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이 야간 근무하러 가는 길목에서 저를 덮쳐 손봐주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정민이 일을 키우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상대해주겠다고 생각하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친구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낡은 트럭을 몰고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 9시쯤 정민의 BMW가 멀리서 따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군. 저는 태영이 중장비를 쓸 수 있는 폐차장 근처 한적한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휠로더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민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100m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자 저는 트럭을 세우고 내려서 기다렸습니다. 정민의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고 그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렸습니다. 제 헤드라이트를 부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친구 몇 명이 뒷좌석에서 내려 양옆에 섰습니다. 그는 방망이로 손바닥을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멈췄군. 이제 끝장을 보자. 동감이야. 제가 심장을 쿵쾅거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옆을 보니 태영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계획대로군. 그는 무기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 황소 같은 덩치의 주먹도 그만큼 셌으니까요. 오한마 같은 주먹에 정민의 졸개들은 당황했지만 정민은 겁도 없이 태영을 비웃었습니다. 뭐야, 지원군까지 데려왔냐? 그가 조롱했습니다. 더 재밌어지겠네. 저는 정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랑 지민이가 내 돈 가져가고 내 아이들 뺏으려 하고 날 모욕했지. 내가 도망치고 포기할 줄 알았냐? 오산이다. 하. 정민이 비꼬았습니다. 우린 당연한 몫을 챙긴 거야. 넌 힘없는 루저니까 화가 난 거고. 근데 어쩌냐, 넌 여전히 루저인데. 넌 날 겁줄 수 없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트럭 뒷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저는 쇠지렛 떼바루를 꽉 쥐고 정민을 노려봤습니다. 난 영웅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야. 하지만 날 만만한 상대로 생각한 거 후회하게 해줄게. 그의 비웃음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방망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졸개 하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태영이 강력한 펀치 한 방으로 그를 땅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놈이 저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저는 쇠지렛대로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정민이 달려들며 제 어깨를 향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팔을 스쳤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저는 쇠지렛대로 그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방망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태영은 나머지 두 놈을 제압하느라 바빴습니다. 정민이 비틀거리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멱살을 잡고 다가가자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트럭 부술 땐 패척하더니 무기 없으니까 별거 아니네. 그가 제 배를 차려해서 쇠지렛대로 그의 허벅지를 가격했습니다.
그가 다친 짐승처럼 신음하며 한쪽 무릎을 꿇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증오를 불태웠습니다. 대가 치르게 될 거야. 그가 제 발에 침을 뱉으며 구르거렸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난 이미 너랑 지민이 덕분에 대가를 치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턱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가 갈라진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태형은 신음하며 멍든 곳을 감싸 쥐고 있는 나머지 두 놈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정민을 쓰러뜨리자 놈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한 놈은 기어서, 다른 놈은 절뚝거리며 BMW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정민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순간 정민을 그냥 두고 갈까 생각했지만 더 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의 BMW로 달려가 트렁크를 뒤져 공구 세트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직소 전동 톱가 있었습니다. 아마 누굴 위협하려고 넣어둔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했죠. 톱을 꺼내 들고 태형을 보자 그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버려. 우리는 정민의 차로 갔습니다. 톱을 켜자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불꽃을 튀기며 차 옆면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되는 금속 위로 제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타는 페인트 냄새와 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작업을 마쳤을 때 차 옆면은 흉측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정민의 소중한 BMW. 멍들고 피 흘리는 정민이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며 공포에 질려 쳐다보았습니다. 그만해. 제가 톱을 끄고 그를 돌아봤습니다. 다음엔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차에서 안 끝날 거야. 그의 눈에 진짜 공포가 서렸습니다. 태형이 정민 친구에게 뺏은 찌그러진 쇠파이프를 던지자 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족한 저는 태형에게 가자고 신호했습니다. 우리는 트럭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땅을 짚고 있는 정민이 보였습니다. 박살난 차 옆에 무릎 꿇은 그를 보니 당분간은 입도 뻥긋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사이코패스라며 정민의 차를 부셨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정민이 손목 골절과 얼굴 타박상으로 입원한 데다 예전에 제 트럭을 부수며 협박했던 녹음 파일까지 있어서 경찰은 쌍방과실이나 보복 범죄로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양육권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판사도 지민에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만 행위, 재정적 거짓말, 아이들과의 이간질, 낯선 남자들과의 파티, 그녀가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 할 때마다 저는 반박할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혼 확정일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판사가 이혼을 선고하는 짧은 재판이었습니다. 지민은 구겨진 셔츠를 입고 눈 밑이 쾌탄 채 나타났습니다. 삶에 찌든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비싼 옷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한 척 저를 똑바로 쳐다보려 했지만 분노 뒤에 숨겨진 패배감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다 가지려 욕심만 안 부렸어도 원만하게 끝낼 수 있었어. 그녀가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넌 그럴 자격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난 모든 걸 잃은 사람은 아니잖아. 그녀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넌 여전히 빈털털이야. 난 네가 절대 다시 못 가질 걸 가지고 있어. 제가 복도에서 사회복지사와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고갯짓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날 존경해. 그녀가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가 조용히 시켰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강준호 씨에게, 이지민 씨는 제한적 면접 교섭권만 허용합니다. 재산 분할 결과 제 개인 사업 계좌는 온전히 제 것이 되었고 그녀가 탕진한 돈은 갚아야 했습니다. 제 명의로 몰래 만든 신용카드 빚도 사기임이 밝혀져 그녀 몫이 되었습니다. 양육비 합의는 아이들을 이용했던 그녀에게 치욕적이었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은 최종적이었습니다. 이혼 성립, 합의된 내용 외 재정적 의무 없음. 지민은 울지도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듯 앞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왔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12년 세월이 법적 서류 뭉치와 씁쓸한 기억으로 정리되었지만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습니다. 수아와 민호를 데리고 근처 식당에 가서 밀크쉐이크로 축하했습니다. 소소했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삶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민의 방망이에 맞은 팔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찌그러진 트럭은 그동안의 일들과 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훈장 같았습니다. 모든 게 불안정했지만 모든 상처와 배신을 견뎌낼 가치가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밀크쉐이크를 마시는데 수아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아빠, 행복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겪은 일들에 비해 너무 거창한 단어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마침내 말하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좋아질 거야. 민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아빠 나쁜 사람이래.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아, 때로는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나쁜 짓을 하기도 해. 아빠가 완벽하진 않지만 다 너희들 지키려고 한 거야. 수아가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아이가 제 손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잔인하고 복수심에 불탔어도 분노에 휩싸였어도 수아와 민호가 저를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렌이었다는 것을요. 아이들의 작은 손과 변함없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저는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민의 협박은 끝났습니다. 불도저 사건으로 망신당한 준석은 타지로 도망쳐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돈줄이 끊긴 지민은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원룸으로 이사하고 싫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차 소문은 사그라들고 새로운 가십거리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민이 더 나은 남자를 찾아 떠났다고 수군대던 사람들도 배신과 기만의 전말을 듣고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녀의 거짓말을 믿었던 게 부끄러워 슬금슬금 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 중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민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건 법원 밖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그녀는 원망 섞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넌 절대 아무것도 못 될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 깊은 숨을 내쉬며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난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뭐든 저지르는 여자랑은 더 이상 아니었겨. 잘 살아봐. 그녀는 딱이라도 때리거나 소리 지르고 싶어 보였지만 획 돌아서서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긴 에필로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이 증오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갈라섰을 뿐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겼다고 믿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